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금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매주 금요일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고민을 사례를 통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신 이창식 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날인데 쉬시지도 못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해도 또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법들의 내용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법률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세법이라고 하는 건 해마다 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어떤 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통해서 오늘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장만해 드리려는 A씨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의 집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제 자녀가 부모님의 집을 장만해 드리려는 건데요. 부모님에게 주거용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 구입 자금을 드리려고 법률 용어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의 범위는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예, 세무사님 먼저 증여에 대해서 보통은 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제 자녀가 부모님 집을 사드리려고 하니까요. 증여에 대한 그 세금이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증여는요, 그 가치 있는 자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기본적으로 그 가치에 대한 차익이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이런 식으로 10%에서 50%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올해 이제 2016년의 사례를 좀 보려고 하니까요. 이 경우처럼 부모님께 주택 구입용으로 이제 집을 사드리려고 한다, 증여를 하려고 한다, 돈을 드리려고 한다, 비과세 혜택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15년과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증여세 비과세가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먼저 중요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2015년까지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는 6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녀에게는 특히 직계 비속인 경우는 5천만 원, 그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까지 지금 비과세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만약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했다. 네. 이건 좀 세대를 넘어가는 어떤 증여기나 하는데요. 이거는 3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줬습니다. 네. 기타 친족, 그러니까 저희 특수관계자들 그 직계 비속과 존속이 아닌 그 이외의 분에게 증여를 했다. 그러면 5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줬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확인해 보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한 공제는 지금 5천만 원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직계 존속에게 증여한 건 3천만 원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부모에게 증여해준 어떤 증여에도 5천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공제액이 늘어난 거고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네, 기존에는 3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 5천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이런 분들에게 이제 증여세 혜택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차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여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으로 확대가 됐군요. 근데 만약 이 경우 부모님이 아니라 형제 자매 간에 이런 목적으로 뭐 증여를 하게 된다. 그럴 경우는 형제 자매는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형제 자매는요. 이런 어떤 부분과 전혀 별개로 기타 친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지금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됐었는데 2016년도에 1,000만 원까지로 지금 확대 공제가 돼서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부요. 예. 그리고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손주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이렇게 손주들에게 증여를 할 때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밑에, 그러니까 바로 미친 그런 어떤 자식들에게 증여를 않고 손자들에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세대의 생략 된 어떤 증여라고 봐서요. 2015년까지 그 산출세액에서 30%를 할증해서 어떤 세금을 적용했습니다. 요거는요, 2번 상속 증여를 이렇게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규제를 둔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할증을 했군요. 2016년도에는 요 부분이 40%로 추가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더 높아졌네요? 네네네. 근데 단 요 상속인이나 증여 받는 그 증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상속가인 증여가인 20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므로 만약 그 세대의 생략이 돼서 손자에게 증여됐다. 그럼 20억이 안 됐다 그러면
현재 30% 그걸 적용받고요. 거기 네. 넘어갔을 때만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것들은 세액의 30%에서 40%로 기본으로 할증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네. 예, 이런 그 손주들에게 증여를 통해서 부가 이렇게 일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좀 막겠다는 소위 뭐 금수저 논란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엿보입니다. 예. 자, 이제 증여세, 증여공제에 관한 얘기를 첫 번째 봤고요. 2016년 달라지는 게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지난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예정이었던 B씨는 지난해 양도하지 못했고 2016년으로 미뤘는데요. 2016년 올해 달라지는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는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 이거부터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 사례자의 경우 지난해 양도하려다가 못했다. 올해 하게 되면 지난해하고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비사업용 토지란 그 어떤 용어는요. 어떤 토지를 사업용, 특히 건물을 짓거나 네. 그다음에 어떤 사업성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 그대로 그냥 갖고만 있던 네. 뭐 그런 부재지주라고 합니다. 그런 토지들을 얘기하는데요. 2015년까지 비사업용 토지는 그 소득세율이 6에서 38% 구간입니다. 네. 요거를 적용하여 똑같은 세율을 산정했고 3년 이상 보유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공제 내역이 있습니다. 네. 요거에 해당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는 요 그 세율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10%가 할증돼서 이제 가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세부 부담이 좀 높아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2015년까지 파셨던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세율이 10%포인트가량 더 높아졌습니다. 예, 비사업용 토지 매각. 그러면 장기 보유 요건도 이 경우에는 없다 그랬는데요. 여전히 그러면 2016년에도 없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세법 개정안을 위해서요. 네. 201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하고 있지 않았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는 그런 그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요. 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그 기산일이 2016년 1월 1일부터라는 기산점을 마련해가지고 오늘부터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만약 팔았을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히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고 파셨을 경우에는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지를 못하시는 그런 어떤.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3년이 지나야만 해당이 되는 거군요. 네. 어쨌든 그 비사업용 토지의 매각의 경우는 세율이 할증이 됐지만 장기 보유 혜택은 생겨났다. 네네. 다만 오늘부터 3년이 지나 3년인 거죠? 네, 3년이 지나야지만 이제 추가적인 그 비과세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만약 지금 파셨을 경우에는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10%만 할증이 가산되는 어떤 추가적인 부담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네, 세법 개정안이 이렇게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세무사분들의 이런 도움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CC, 2016년 달라지는 차량 유지 비용에 대한 세법은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로 사업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하지 않고 차량 유지비를 이렇게 법인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용 차량인데 지나친 고가의 외제차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죠? 네네. 네. 뭐 특히 요거는 2015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어떤 그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업무용 어떤 승용차에 대한 비용 인정 기준이 요 16년부터 이제 요게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일단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그 반드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네. 요거 별도로 개인 사업자는 요거 요건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맞춰지진 않았는데요. 네. 특히 이 임직원에 대한 가입에 대한 건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요거는 좀 지켜줘야 되고요. 요게 가입이 됐다는 가정하에 운행 일지 등 운행 기록을 통해 입증된 비용은요,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차량 업무 사용 일지, 그러니까 차량 일지를 쓰는 거죠. 그거를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승용차 관련 비용은 1,000만 원까지만. 연간 1,000만 원. 한 대당 연간입니다. 1,000만 원까지
비용을 인정합니다.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한도가 예전에는 없이 그냥 그 내용 연수에 따라서만 맞춰지면 비용 처리를 해줬는데 네. 요거는 업무 사용비례만큼 800만 원까지만 감가상각비를 이제 인정해주는 어떤 규정이 이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면 우리가 리스나 렌트 차량을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리스나 렌트 차량은 저희 회사의 자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 처리 인정하는데요. 예. 이것도 똑같이 감가상각비 어떤 적용에 따라서 그 비율에 맞춰서 그 부분만큼만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회사 차량인 것처럼 해놓고 네네. 개인이 다 쓰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비 인정이 지나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적용을 했군요. 감가상각을. 네네. 그리고 승용차를 매각했을 경우 매각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나요? 네. 네. 기본적으로 2015년까지는요. 소득세법상 개인 사업자의 고정자산 처분 이익에 대한 이익은 이게 세금에 적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2016년부터는 사업소득세에 포함이 돼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그런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 이제 업무용 차량의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는 그 한도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한도가 마련이 돼서 유지 비용이 한도를 그러면 초과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법인 사업자 경우는 일지를 안 썼을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한도 규정을 줘봤는데요. 네. 그거에 넘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소멸이 됩니다. 네. 더 다른 때는 받지는 못하고요. 그 대신 감가상각비에 800만 원이 넘어간 어떤 부분들은 2월돼서 내년에 다시 한도 적용에 포함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예, 세법 개정안 달라진 것들 주요한 내용들 오늘 사례를 통해서 봤습니다. 세법 관련된 내용들은 뭐 해마다 이렇게 늘 챙겨봐야 되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또 새해에도 변화된 것들은 또 좀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로 보는 세무상담 지금까지 이창식 마을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